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주는 그 전주보다 훨씬 나아진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일부 우호적으로 섹터 심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속될 것인가 여부겠죠.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데 미중 패권 다툼이 격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측면에서요. 다만 여기에서 이것이 연속성을 띠고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뭔가의 명확한 시그널이 더 필요할 겁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죠.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모처럼 양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또한 연속성을 띠는지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자, 이번 주 살펴볼 내용이 참 많습니다. 월말 월초는 여지없이 쏟아지는 실적이나 혹은 지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들려왔던 뉴욕장의 이슈부터 점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의 반가운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역시 기술주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1.3%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나스닥과 S&P 500 지수 한때 고점 대비 20% 이상 아주 많이 빠지면서 약세장에 진입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하락률이 10%대 초반까지 만회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인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일단 이날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물론 중국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독 보도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죠.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미국 재무부를 찾아간 정황이 사진과 함께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국이 기싸움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아닌 척 반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시장에 자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이 트루스 소셜에 이런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관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미국인들의 소득세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는 일자리, 공장, 생산시설 등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로 인해서 이 시장이 많이 흔들리자 관세 이후에 내가 숨겨두고 있는 카드들이 아직 있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 친절하게 정리를 해준 건데 트럼프 이 현재 관세 정책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요. 지난 1기 때의 절차와 정확하게 똑같은 과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의 뉴스 헤드라인들과 지금 2기 때 뉴스 헤드라인들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수입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뉴욕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27일 중국 측에서 협상을 원한다며 전화를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협상 시작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알렸으나 곧바로 중국 측에서는 아니다, 해당 사실은 없다라면서 부인을 했죠. 지금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전개 과정과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이 좀 찝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프로세스 이후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될 거잖아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3에서 4주 안에 합의를 타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한 여기 정도쯤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2019년 트럼프 1기 당시 관세 뉴스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구간 이후에 증시는 다시 한번 큰 흔들림을 겪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까지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립니다. 관세 협상이 될 듯 되지 않을 듯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면서도 기대를 한 다음에 이때 폭탄 선언을 날리는 겁니다.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관세 인상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하는 것이죠. 코스피 지수 급락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여가 지난 시점이죠. 마침내 합의가 됐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다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와 똑같은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라면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 종목별의 흐름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주인공은 단연 테슬라였습니다. 10% 급등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소식, 뒤에서 자세하게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도 4%대의 반등이었습니다. 아마존 측에서 데이터 센터 계획에 변화가 없다라고 발언을 한 점, 그리고 전날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캐펙스 규모가 750억 달러로 유지됐던 점, 모두 엔비디아의 우호적인 이슈들이었고요. 이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인텔만이 현분기 매출 전망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6%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오젬픽과 위고비 복제약 판매와 관련한 재판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뒀다라는 헤드라인이 들려왔습니다.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오히려 3%대 반등을 했고요. 전면적인 판매 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 특징주 가운데서는 에브비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브비의 실적 상세 부문별 결과를 보시면 블록버스터 약물이었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경쟁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37% 급감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 되어줄 약물들이 되겠죠. 스카이리치라든지 린버크 쪽에서 매출이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주가 역시도 3%대의 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날의 주인공이었던 테슬라 어떤 이슈였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 정부가 이제 로봇택시, 자율주행 이 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줬다. 그러면서 머스크의 로봇택시 꿈이 현실화됐다라는 외신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을 완화시켜 준 것인가 보면 지금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들이 연에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2,500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리밋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무제한으로 자율주행차들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충돌 보고 의무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레벨 2의 아주 경미한 사고도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경미한 사고들은 그냥 의무를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주 단위가 아니라 국가 표준으로 기준을 통일했다. 그동안은 미국의 50개가 넘는 모든 주들마다 각기 다른 자율주행에 대한 기준들이 있었고 그 기준에 맞는 요건들을 각기 승인을 따내야 되는 아주 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딱 한 가지의 기준만 부합하면 미국 안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머스크 테슬라의 로봇택시 이제 6월이면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머스크 너 도지 하느라고 수고 많았으니까 선물 딱 줄게 라면서 선물 꾸러미를 주는 느낌의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재시동이 슬슬 걸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내용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얼마 전에 급반등을 또 했고 그러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40%까지 만회가 됐고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주가 반등세도 요즘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 한 가지 특이한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이 트럼프 밈코인을 다들 잘 아실 텐데 트럼프 밈코인을 가장 많이 산 25명의 사람들에게 트럼프와의 저녁 식사에 특별 초대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의 그 공식 웹사이트에 이런 안내가 올라온 겁니다. 미국은 사실 로비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대놓고 로비를 받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암호화폐주들의 투심을 자극할 만한 소식. 현직 미국 상무장관의 아들이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함께 비트코인 사업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21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분 보유 현황을 보시면 손정희 회장이 24%, 그리고 켄터 피츠제럴드, 이 회사가 바로 미국 상무장관의 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증권 관련 회사이거든요. 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연준 역시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우리가 슬슬 다시 주목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아닌가, 이런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비트코인 상승 추세로 200일선을 뚫고 올라오는 흐름, 그리고 YTD 기준으로도 플러스 전환하는 움직임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련한 종목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제부터 국내 증시 투자 전략 민영 앵커 받아주시죠. 네, 시장에서 이제 회복의 키워드 등이 속속 좀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 덕분에 양시장이 모두 0.5에서 0.9 사이로 올라설 수 있었죠. 금요일장 복귀하면서 또 주요 내용들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이날 상승했고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 탐색전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미국과 관련한 관세를 좀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미중 다툼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과 중국이 미국산 일부 반도체 보복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꺼내든 점이 힘을 실어줬죠. 예스티나, 한화비전,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날도 조선에 대한 얘기를 또 살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반도체와 조선 섹터에 함께 강세 흐름을 보이는 흐름, 모처럼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종목 하나 보고 가시죠. 예스티 방금 전 보셨다시피 상한가였고요. 테크윙도 3.8, SK하이닉스도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 쪽은 호실적 그날 말씀을 드렸었죠. 예상보다 너무나 좋았던 실적이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장남이 한국에 오는 일정과 맞물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또다시 한화오션이 11% 급등했고요. HD현대중공업의 7%의 상승, 그 외 조선 섹터의 신고가 흐름이 재차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로 엔터나 게임주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단도 뉴스가 있었죠. 체코 최종 계약이 5월 7일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한껏 올라갔고요. 원전이 이제 시간 외에 BHI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장 어떻게 반영이 될까는 좀 보셔야겠습니다. BHI가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매출액 대비 128% 규모의 수주였습니다. 상당히 컸던 수주가 시간 외에서 들려왔던 만큼 BHI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의 호실적과 또 지금 여야에서 함께 바라보고 있는 AI, 그 가운데 태양광 쪽에 대한 기대도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정책적 모멘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노르웨이 폴리실리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태양광 밸류체인을 갖춰간다라는 소식에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태양광의 좀 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애경케미칼의 상한가를 했고요. 테슬라 측에서 실적 쇼크를 내놨는데 오히려 그것이 바닥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삼성 SDI 어닝 쇼크 역시나 좀 바닥권의 인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날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았었죠. 전체적으로는 못난이었던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태양광 쪽에서 회복의 키워드를 일부 달고 일어났고요. 여전히 강한 조선은 조선의 위상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말을 맞이했는데요. 주말 새벽에 전해진 미국장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그래, 최악은 좀 지났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일단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를 했고 곧 협상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점, 미중 관세 전쟁이 좀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자극했고요. 미국의 경기 우려도 일단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잠정치 대비해서 좋아졌다라는 점도 긍정이었죠. 빅테크도 그에 힘입어 시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갔죠. 특히나 테슬라, 앞서 체린 앵커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활동을 축소한다라는 소식과 자율주행 규제 완화, 지난 금요일에 모처럼 자율주행 뉴스가 있다라는 점을 살펴드렸었죠. 거기에 6월 로보택시 출시, 프로젝트 로데오, 인도의 현지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 속에 테슬라가 10% 가까운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혹은 테슬라 관련한 트레이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자, 미국장과 빅테크의 최악은 지났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트럼프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장례식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건설적이었다,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라는 각국의 입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협의 사항이나 거쳐야 될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만 일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이제 대통령끼리의 만남에서 거의 파국을 봤던 때 대비해서는 실무진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만남, 추가적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정말 있었을 것인가, 종전의 키워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은 지났을지 보시고요. 자,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여러 분야로 영향을 주죠. 일단은 자율주행 쪽 뉴스,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함께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와 자율주행의 키워드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좀 파생할 수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 단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순환하며 관심을 좀 받고 있죠. 자, 일론 머스크가 xAI를 또다시 이슈의 중심에 끌어올리려는 것인지 블룸버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가 28조 정도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챗 GPT 이후 AI 쪽에서는 가장 큰 투자 유치의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해서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건 차이 커뮤니케이션,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 등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설 관련한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LS 일렉트릭, xAI의 전력기기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테슬라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오피스 웹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일단 AI 소프트웨어 진영과 LS 일렉트릭 이렇게 좀 참고해볼 내용만 넣어봤고요. 일론 머스크 쪽이 AI 소프트웨어를 자극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모멘텀 뉴스는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악을 지났을까라는 여러 기대를 안고 있는 찰나에 심란하게 또 모건 스탠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K 반도체의 저승사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죠. Winter is coming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9월이었었죠. 겨울이 다가온다라며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반토막을 내버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 반도체 업황 개선 가능성하며 하이닉스에 대한 판단 오류에 대한 사과를 하기도 했었었죠. 그랬던 모건 스탠리가 또다시 메모리 쪽에 빙산이 다가온다라고 제목의 메일을 투자자들에게 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기적이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고객사들이 지금 많이 사들이는 과정에 나타난 효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공급망이나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글로벌 충격을 받게 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등 HBM 수요 위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걱정한 것이고요.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큰 변수 등이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의 내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수면 아래에 보이는 위험이 더 크게 도사린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 모처럼 외국인 기관의 매수 속에 지난 금요일 3% 올랐는데 또다시 모건의 저격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장 어떤 흐름 보일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좀 아이러니하죠. 최근에 고객사들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제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가 올라간 데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추론 컴퓨팅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엔비디아 상승에 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최근 그 짧은 시간 안에 시각이 바뀌었던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등을 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관련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어떤 소화력을 보여주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언제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선호했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체크를 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방 안의 코끼리 보안, 방 안의 코끼리.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안 보일 리가 없습니다. 커다란 코끼리가요. 당연히 방 안에 코끼리가 있으면 보이죠. 그런데 자꾸 못 본 척하는 경우를 우리는 방 안에 코끼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AI가 성장하면서 보안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외면하며 그 방 안의 코끼리를 무시하고 있죠. 자, 사이버 침해 사고가 나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 악성 코드, 서버 해킹, 딥페이크 돌아가면서 사회적 이슈가 좀 되고 있죠. 보안 안보는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같은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월부터 트럼프,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3월 구글에선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320억 달러에 인수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AI로 사이버 공격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사태에 대해서 패권 다툼, 기술 유출 여러 가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보안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인데요. AI가 좀 더 대중화되면 될수록 관련한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는 사이버 보안 증가율이 그 전년도 대비 사고가 한 11%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거의 50%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노드VPN에서는 한국은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M&A도 미미하고 정부 관련한 예산도 줄고 있다고요. 자, 보안 관련주들이 그런데 지난 금요일장 지니언스 16%, 라닉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모처럼 보안주들의 특징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2,5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관련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죠. 자, 유심이라는 건 통신사 내부에 저장된 정보와 이용자 간 1대1로 연결해주는 것을 유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유심 칩에 여기서 유출된 유심 정보를 심으면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서 새로운 복제폰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복제폰으로 개인정보나 기업 기밀을 유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로 인해서 그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불안함을 느낌과 동시에 불만을 갖고 있죠. 삼성과 포스코그룹 등의 대기업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심을 빠르게 교체하라라고 독려한 것도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얼추 위험한 건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계좌에 돈을 빼낼 수 있다라는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좀 다독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500만 명의 유심을 모두 무상으로 교체하겠다라는 SK텔레콤의 입장, 삼성그룹의 임원진들 기업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빠르게 바꿔라 이 내용 등이 굉장히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4월 18일부터 SK텔레콤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서버에 해킹 사실을 발표한 건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SK텔레콤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고요. 바로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안을 발표했죠. 한덕수 총리는 SK텔레콤의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라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서 대리점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유심 쇼티지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측에서는 유심의 재고가 없다라는 입장 등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가 유심 쇼티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와 관련한 보안주들도 같이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심 무상교체를 미끼로 한 피싱 주의보도 내려지고 있으니까요. 문자 인증을 하라 이런 것들이 오면 꼭 주의하시고 하지 말고 대리점에 가셔서 유심 교체를 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너무 섣부르게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피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보안주 등이 올라간다? 일시적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강력한 테마로 잠시 형성됐다 사라질 여지가 있겠죠. 다만 지금 조기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주목하게 된다면 테마의 강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심과 보안 관련주들 어떤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더불어 주말 사이에 보험 대리점에서도 전산 해킹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유심 관련한 공급업체들 엑스큐어나 유비벨록스, 코나이 등이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 점유율 1위로 본다면 엑스큐어인데요. 엑스큐어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장이었죠. 이미 상한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비벨록스, 코나이, 한솔, 인티큐브 등의 업체들이 유심을 공급하고요. 유심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아이즈비전, LG 헬로비전 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본다면 보안주가 연결되겠죠. 보안주로 봤을 때는 사실 지니언스가 금요일에 강했던 이유는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개선세는 지니언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업체들의 실적이 좀 좋아진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라운시큐어나 이 지니언스 등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개선을 보인 업체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보통 보안이 트레이딩이 돌 때는 한싹이나 센즈랩,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이 집중될지 아니면 실적이 조금 더 뒷받침된 지니언스 등에 관심이 쏠릴지는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참고용입니다. 이슈가 있을 때만 좀 반짝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트레이딩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에 한해서 대응이 가능한 거고요. 보안주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모두 다 읽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양입니다. 캡처해서 참고용으로 보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야기, 방안의 코끼리 그 이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속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둘씩 연결고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섹터로 본다면 반도체의 향방이 궁금해집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주말 사이에 상승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1% 오르며 끝났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찬물을 탁 끼얹어 버립니다. 반도체 빙하. HBM 수요에 대한 우려, 이런 키워드를 달았죠. SK 하이닉스 등에 대해서 방향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테크인사이츠에서는 관세 전쟁으로 내년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다라는 점이 이 모건 스탠리 내용과 맞물려서 충격을 줄지 봐야 되고요. 또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차세대 AI 모델이 챗 GPT-4보다 무려 97%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이 됐다.
됐다. 77이 아닐 겁니다. 97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것은 시청자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도체 진영에 찬물을 끼얹게 될진 좀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관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이 좀 처지는 가운데 조선과 방산이 여전히 우위에 있는 시장이죠. 그 흐름이 계속될까요? 다수의 신고가, 한국 조선업 협력 카드로 미국 측에 어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의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요일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도 맞물려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조선과 이 피팅, 밸브 이런 쪽까지도 계속 관심을 두고 시세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다만 조선 섹터에서도 후판에 대한 이슈가 하나 등장을 했네요. 포스코 측에서 국내 조선소와 2분기 가격 협상에서 인상에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조선 섹터에는 부담이긴 한데 이 부분은 뭐 내용을 계속적으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현대제철 등에서도 인상 가격에 대한 협의 내용이 나오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슈 속 테마로는 앞서 봤던 내용이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보험사 정보 유출 우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 이 사태에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한다면 사이버 보안과 유심 관련한 종목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좀 더 시세를 이어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개별주로는 BHI의 시간외 수주와 효성중공업의 시간외 실적이 있었는데요. 순이익이 예상도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1분기 보통 비수기인 시즌인데 꽤 좋았다라는 점에서 긍정의 흐름을 나오게 될지 지켜보죠. 자, 분위기 파악이 중요합니다. 조선 방산 개별 바이오 시장에 굳건하게 잘 가고 있는 이쪽과 관세 압박에 영향을 받았던 전차. 만약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돼서 전차 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쪽에서 매기 이동이 있을 것이고요. 정책과 한한령 내수 PBR 모멘텀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밸류업 모멘텀을 두고 있는 쪽들 각계 분야별로 수급의 분위기 파악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조선 쪽의 이슈, 방산 쪽의 견고함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쏠려 있었죠. 자, 방산하니까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요일 전에 이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가 필요하시겠죠. 바로 수요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각각 2시, 4시에 컨퍼런스 콜 기업 설명회가 자리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땐 한화 에어로는 정말 좋은 영업이익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예상 좀 부진하죠. 작년 대비 11.8% 떨어지는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이미 주가도 그걸 많이 반영을 했어요. 작년에 150% 올랐던 한화에어로 올해 또 152% 올랐고요. 한국항공우주 작년에 고작 10% 올랐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 좀 힘내며 50%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늦게 시작한 한국항공우주 슬로우 스타터로서 지금부터 좀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이 부진할 것은 알고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양산 산업의 매출 인식 시점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부진했다가 하반기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기다 한국형 스타링크 인공위성 제작하는 정부의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주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탑재체를 모아서 조립하고 위성을 제작해서 쏘아 올리는 과정을 카이가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스타링크나 원웹, 연내 한국 서비스에 대한 출시 이야기, 이번 뉴스까지 더해봤을 때 위성 측면의 뉴스들도 최근에 조금씩 더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월 21일에 우주항공 밸류체인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여러 대선 후보자들이 이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위성 관련한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같이 전달 드리면서 이 위성 관련한 밸류체인을 보여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한국항공우주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 쪽이 주목받는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요일 전에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한화그룹주들의 실적이 나오죠. 한화오션이 월요일
월요일 오늘이고요. 내일 하나 시스템 나올 거고요. 수요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같이 한국항공우주와 현대위아도 기다리고 있고요. 목요일은 한국 휴장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리고 한국의 4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5월 1일이다 보니까요. 이날 BOJ 금융정책회의 있습니다. 엔화 움직임 좀 주목하자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들려오는 내용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실적 혹은 미국의 지표 쏟아지는 한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중요하게 들여다볼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도 함께 호흡하면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 잡아주셨나요? 네, 이번에는 원전 섹터에 대해서 좀 잡아봤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또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원전 섹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원전주들은 최근에 호재성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죠. 팀코리아가 이제 내달 체코 원전을 최종 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증권에서도 최근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이 원자력 발전 산업을 이끌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원전주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전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시각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대되는 이슈는 체코 원전 계약 이슈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었는데요. 정말 심청이도 울고 갈 정도로 이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우리 원전주들이 겪은 산전수전이 대단했습니다. 2022년에 이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와 함께 입찰 경쟁을 펼쳤고요. 그리고 약 2년 만에 드디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1월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소식이 있었고 이게 드디어 1월 16일에 분쟁이 해결되면서 올해 1월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급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 가나 싶었는데 프랑스의 이 전력공사가 우리는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항소를 했고 이번에 드디어 이 항소가 기각이 되면서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것이다라는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5월 7일 그리고 22일 사이에 최종 계약 서명식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만큼 다시 한번 원전주들의 주가가 탄력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주 밸류체인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판을 정리해 봤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원전주들의 시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격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3%대의 강세를 기록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빨간불을 켜냈다는 점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진엔텍도 3%에서 4%대까지 탄력을 확대한 가운데 한전산업과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다만 BHI라든지 현대건설 쪽에서는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BHI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민영 앵커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수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주들이 금요일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한 포인트잖아요.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요인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봤는데 우선 국내에서는 에너지 3법이 2월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같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해외 쪽에서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부족 상태를 지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SMR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는 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해서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려감이 조금씩 일축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기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보면 국내외적으로 이제 원전 확대 정책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고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서 대장주격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1월 16일 이제 분쟁이 해결이 됐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3만 원 선을 뚫어냈고요. 3만 900원에서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관세 이슈라든지 좀 악재성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급하게 빠져나갔고요. 이번에 좀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저점을 찍고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을 살펴보시더라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한동안은 또 매도 랠리를 이어갔다가 이번에는 다 함께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 이거를 연속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금 단기 고점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 이제 내가 저 저점에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그리고 후회를 좀 덜어낼 수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 중장기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다 계획이 있다니까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국내외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대형 원전 확보를 추진하겠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체코의 2기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의 또 2기 2027년 그리고 2029년까지도 해외와 국내에서 계속해서 좀 수주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자재 수주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점도 엿볼 수가 있는 계획이었고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사들과 함께 또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관련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라는 포부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주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2029년에는 수주 잔고가 약 36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책정을 했고요. 이 수주 잔고 증가로 인해서 매출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가이던스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24년의 수주량 7조 원대였는데 2025년의 가이던스는 10조 7천억 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2029년에는 무려 13조 원을 넘길 것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7조 원대, 2025년에는 6조 원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29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액이 폭증할 것이다 라는 점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금 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주가가 탄탄하게 이어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는 점은 최근에는 또 공매도량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최근만 보시더라도 시장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공매도 거래량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공매도가 하루 만에 38만 건 이상 급증했다라는 소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3일에는 19만 건에 그쳤었는데 24일에는 37만 건 그리고 25일에는 무려 77만 건을 돌파해내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요. 수급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이 공매도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우려 포인트로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증권가에서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산 에너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BHI, 한전 KPS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선 KB증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골랐고요. BHI 같은 경우에는 수주 소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를 짚어내서 이제 앞으로 신규 수주가 또 중요해 보인다라고 짚은 만큼 이번 수주 이슈
이슈를 필두로 앞으로의 신규 수주와 관련된 이슈 플로우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살짝 낮추기는 했는데요. 오히려 눌림목 공략을 해보자라는 투자 관점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수주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체코의 원전 소식이 다시 한번 주가에 탄력을 넣는다면 이번에는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짚은 만큼 한전 KPS에 대한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이슈에 따라서 이 대표적인 섹터 내에 사이클이 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쉬고 다시금 반등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원전 섹터,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지, 본격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뉴스들, 금요일에 시세들 하나씩 점검하면서 전략 이어갈게요. 한 주 시작은 이분과 함께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말 사이 마감된 뉴욕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지난 금요일 우리 장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3천억 정도? 물량이 크진 않았으나 들어온 게 반가웠었고 반도체 대형주로 좀 있었습니다, 수급. 시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일단은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향후 지속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뭐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중심의 몇 종목이 이제 하드캐리에서 끌고 가는 그 장이 다시 이제 좀 연출이 된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가는 방향성의 시작이라고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술 또 체크해 봐야죠. 네. 앞으로 3, 4주 안에 뭐 무역과 관련돼서 많은 거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좀 의미하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앞으로 1년 후에 20%에서 50% 정도 관세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완벽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관세를 완전히 없앨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끌고 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중국 쪽에서 미국 반도체에 대한 뭐 관세 제선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빅테크들이 끌고 가는 장이었다라는 점, 우리나라의 야간 선물가 MSCI 한국 지수는 뭐 그냥 그랬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미국도 빅테크 나스닥만 좋았지 그 외 종목들은 그냥 그랬습니다. 뭐 크게 나쁠 건 없었지만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포기할 것은 아니구나라는 점 속에서 일부 빅테크들이 끌고 갔다라는 점, 우리 시장은 뭐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어지고 있는 뭐 정책 관련주라든가 테마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진다 정도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테마 순환에 또 새롭게 한 주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보인 게 바로 SK텔레콤 해킹 사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유심 쇼티지 혹은 보안, 뭐 유심이야 뭐 이런 쇼티지 언제든 해결이 되니까요. 그냥 단기성 재료일 텐데요. 보안주는요? 사실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건지를 저는 주말에야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핸드폰이 복제가 되면 끝나거든요. 제 명의의 핸드폰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만들어지면 끝납니다. 왜냐면 핸드폰 하나로 대출이 다 돼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런
재판도 있었잖아요. 누가 내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았는데 나보고 갚으라고 하는 재판까지 나왔기 때문에 잘 사는 세상은 안 되더라도 좀 불안은 하지 않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안에서 유심과 건국 관련돼서는 엑스큐어라든가 유비벨럭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한솔 인티큐브도 마찬가지고. 보안주들은 충분히 테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안 그래도 가야 될 섹터였는데 이번과 관련돼서 이제는 정책 테마주화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보안 관련된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좀 염두에 둬야겠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라면 오전에 거래 터지고 시총이 작은 종목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네, 일정 부분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했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정도를 봤을 때는 꽤 강한 네. 한 주축의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 그렇죠. SK텔레콤 고객사 분들은 정말 답답한 마음일 거예요. 피해를 본 건데 유심을 찾기 위해 계속 뺑뺑이를 돌아야 네.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 불안과 불만이 지금 좀 극에 달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섹터로 들어갔을 때는 반도체 얘기는 저희가 항상 단골이니까 들여다봐야겠죠. 일단 지난 금요일에 반도체 쪽 시세가 나쁘지 않았었고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반도체 관세 우리 안 때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모건 스탠리에서 찬물을 휙 끼얹듯 네. 얼마 전에 주주 서한에 빙산이 오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오고 있다 시리즈를 좋아하는지 또 K반도체에 타격을 줄까요? 글쎄요. 일단 하나씩 살펴봅시다.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에서 관세를 안 매겼죠. 이거 자기네들 유리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겉으로 봤었을 땐 미국과 합의해 나가는 한 발 양보하는 듯한 스탠스가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 기업들 살리려고 뭐 제품 생산하려면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여기다 관세를 매겨버리면 제품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자기네들 살려고 자기네들이 자체 조달이 가능한 메모리 칩은 관세를 때려요. 자기네들이 못 만드는 반도체만 지금 관세를 제외시킨 거라서 실리적으로는 내실을 취하고 외형적으로는 관세와 협상이 되는 것 같은 스탠스도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리적인 전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뉴스에 엔비디아가 왜냐하면 관세를 회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반도체들은 다 엔비디아가 만든다라고 보면 되니까요. 엔비디아가 강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면 인텔도 수혜가 되는데 인텔은 실적이 부러졌거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하반기도 안 좋게 나왔는데 그 전망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밑꼬리가 달리고 오를 법도 했는데 장 종가까지 못 돌려 세웠어요. 정강호약이었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 전망이 나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비슷한 뉘앙스예요. 사실은 오늘 하이닉스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는 좀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핵심은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하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시장의 비중을 마이크론으로 좀 이동시키고자 하는 것이 핵심의 목표일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밀어주기에 간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조금 부담스럽긴 할 텐데 아직까지의 상황 속에서는 시장 파이가 지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치킨 게임 한다? 이 우려보다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아직은 초점을 맞춰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인텔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조금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건스탠 리포트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번에 관세 때문에 반도체를 선취를 많이 해놨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이것이 하반기 되면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SK하이닉스는 별도로 엔비디아를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이거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랐으니까 오늘 SK하이닉스는 저는 조금 괜찮을 걸로 봐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오늘은 좀 오르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 사이클이 커가는데 아직은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모건 스탠리가 나온 리포트 때문에 관세 때문에 미리 선취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주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가격에 좀 불편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좀 향후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냥 투자자들은 언제나 그걸 고민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테크윙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부장 쪽은 좀 나아지는 그림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여기저기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못 가더라도 내 갈 길을 갈래 하는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은 그래도 왜냐하면 그들의 가격 싸움은 전방에서 삼성전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DJ에서 투자는 계속해야 돼요. 마이크론도 지금 투자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런 관점 속에서 전방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제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거워진 것은 인정을 하되 소부장님 쪽에서는 좀 기회를 찾아가는 모습들, 뭐 CXL이라든가 뭐 온디바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하나씩 부쩍부쩍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남의 나의 타이밍을 좀 찾아보는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CXL 관련한 뉴스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 뭐 추가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쪽도 계속해서 같이 염두에 두고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봤으니까요. 2차 전지도 볼게요. 테슬라의 실적 보고 저희가 했던 얘기가 언제부터 테슬라 실적 보고 얘기했다고 라는 전기차 판매 갖고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 2차 전지 쪽이 오히려 정말 바닥권의 인식이 좀 등장하면서 삼성 SDI 실적에도 좀 아랑곳 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바닥권인 거는 알겠는데 라는 위가. 말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반갑습니다. 상승 뜨겁게 나왔죠.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겠다. 지금 우리가 이거 규제로 발목 잡고 있으면은 중국한테 다 밀린다. 자율주행 이거 중국이 앞섭니다. 자율주행 차라는 것은 이미 기술 다 끝났어요. 법제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발목 잡고 있으면 중국에게 시장 다 뺏기게 생겼으니 우리도 규제를 완화하자라고 해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테슬라가 개발하는 사이버캡이라고 한 핸들과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를 이거는 일부 규제에서 면제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올랐던 이유에는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키워드가 높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주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고 대구와 경북에서는 2차 전지 산업벨트,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그다음에 한국판 IRA법 만들겠다라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2차 전지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이 테마화될 수 있을 상황은 맞지만 테마화되기에 요즘 시장 분에서는 이 산업 자체가 너무 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가 자체는 저는 솔직히 쉽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서 소형주 단에서 뭐 한국판 IRA법 기대된다 해서 소형주 단에서 뭐 몇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손이 잘 안 나가는 기본적인 이유는 네. 제가 예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말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유럽과 손잡고 전기차를 합동 공격하면은 이러면 우리나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얘기만 하나 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거꾸로 됐어요. 미국이 관세 싸움을 하면서 나 이거 이러면 미국이랑 손 안 잡지 하면서 유럽이 오히려 중국과 중국이랑. 손을 잡고 가는 그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그림이 딱 나오는 순간 저가 분할 매수해서 저는 솔직히 손절로 색깔이 제 액션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제 그림 속에서는 다른 호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테슬라 뉴스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늘의 시장 대응 전략을 짠다면 오히려 뭐 우리의 금요일에 일부 반영이 되긴 했지만 자율주행이 어쨌든 테슬라가 반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선에서 자율주행 쪽이 오히려 눈에 띕니다. 옵트론텍이 얼마 전에 상한가 갔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갈까 말까 눈치를 보는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에 자율주행용 고화질 렌즈를 공급한다는 뉴스였고요. 그 외 SOS랩이든가 칩셋 미디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쪽으로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네. 전기차 진영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과 유럽인데 결국에는 미국이 세계 각국과 전쟁을 펼치는 통에
유럽과 중국의 친밀도가 올라가 버렸다라는 점에서 우리 2차 전지 진영의 센티에 좀 비축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상단을 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가져간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테슬라 이슈에는 지난주 뉴스도 있었던 만큼 자율주행에 좀 더 집중해보자라는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ASR 종목 있죠. 하나솔루션 말씀 주시고 너무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어서 AS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콕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잘 갔죠.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친환경 주식이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가나 싶으면은 꼬꾸라지고 그래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해서 죄송한데 들고 계신다면은 뭐 지금 룰루랄라 즐기시면 되지만 지금 어쨌든 굉장히 짧은 단기간 이틀 동안 탄력도가 좋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탄력도는 조금 줄어드는 구간으로 왔다라는 점. 하지만 이렇게 탄력도가 좋았었던 것은 하나솔루션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라는 이름, 하나그룹주가 지금 워낙 잘 나가서 재계 순위가 바뀌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못난이 종목 너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수급적 그룹차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수급의 쏠림도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진짜로 내용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는 그 루트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그 동남아 국가들 4개 국가에 대해서 관세 3,521% 때려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제품을 막겠다라는 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미국 공장이나 하나솔루션은 수혜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쉬어가면 그 타이밍 기다려 봅시다. 우리 추가 매수 전략. 네, 하나솔루션에 대한 AS 명확하게 주셨고요. 이제 정남 스픽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분야 뭐 아이디어를 주시는 건데 작가님의 필력일까요? 아니면 차장님의 표현일까요? 네. 평화의 두 이름, 엔터와 재건. 엔터는 이제 한국과 중국 쪽 얘기인 것 같고 재건을 넣은 것 같은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작가님 필력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평화의 두 이름. 마음에 들어요, 작가님. 땡큐. 일단은 이쪽이 좀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해. 미국에서 트럼프 트위터를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트위터로 확인해야 되는 섹터, 하나는 확인하지 않아도 마음 편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 전 세계가 지금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21일에 NCT 마크가 첫 솔로 앨범을 갖고 거기서 광저우 증동몰에서 팝업스토어 했었는데 그 몰이 이렇게 4층까지 꽉 사람이 차 있다 그 사진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23일에는 K-팝 한중 평화협회 출범식이 열렸었대요. 이런 게 있었는지 저는 어저께 이제 확인해서 알았는데 지금 굳이 한한령 해제라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해요. 실질적으로 물밑에서는 하나씩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고개를 드는 것은 지극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터 4사, 하이브, SM, JYP, YG 엔터까지 SM이 가장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 힘이 좀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데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즘은 소형주가 매력적이라서 노머스 한번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IP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돈 되는 걸 다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괜찮은 캔들이 금요일날 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디어요 YG 플러스까지 소형주 단에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건과 관련돼서 지난주에 프란치스코 교환 장례 미사에서 요걸 앞두고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죠. 지난번과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저 보세요. 자세도 되게 우호적이에요. 자세가 저는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손잡고 처음에. 그래서 뭔가 지금 관세와 관련된 아주 이렇게 좀 조악스러운 행보였다라고 할까요? 너무 엎치락뒤치락했던 행보보다 재건 종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묵직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푸틴에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한 처음에는 손잡는 행보를 보이다가 이제는 좀 공격하는 행보를 보일 때 푸틴이 지금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트럼프의 행보에 발을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화협정을 위한 딜이 거의 근접했다라는 트위터가 올라왔는데 관세보다는 다른 스탠스 행보를 보이고 관세보다는 뒤에 물밑에서 물밑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재건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적극적인 매수 의견이라기보다는 한번 눈여겨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속 관전 포인트까지 살짝 짚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